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 10주 마지막 제 3교시 강의가 되겠네요.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미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설명한 것들을 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냐면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됐나. 또 그 다음에 원자가 그 이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우리 양자역학의 이론을 이제 만들겠어요. 물론 양자역학 이론 만들어지는 게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 거시세계의 자연법칙, 기본법칙인 뉴턴 역학은 경험법칙인 케플러 법칙이 나온 다음에 뉴턴에 의해서 대번에 해결됐다고 그랬죠. 근데 미세계에 대해서는 경험법칙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경험법칙이 성립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험법칙들이 많이 나왔고 그것들을 양자역학인 미세계 그 기본법칙으로 만드는데 힘들었어요. 상당히 20-30년 걸렸지만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다음 주에 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러면 그런 경험 법칙이 어떻게 나왔는지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계에 대한 경험 법칙 다시 보면 처음에 우리 원자에 대해서 맨 처음 생각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원자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언제 처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언제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 시대죠. 누구예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레오시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데모크리토스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원자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데모크리토스가 더 유명해요. 그의 제자 데모크리토스가 더 유명해가지고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데모크리토스가 아니라 레오시푸스가 원자론을 처음 얘기했다고 자기 책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이 원자론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것은 극히 나중이죠. 그게 이제 누구냐면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유명한데 이 사람은 기원전 460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근 2500년 전 이런 사람이 되겠죠. 네, 이 사람은 원자론을 제안한 레오시푸스의 제자인데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 19세기에 주장된 원자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9세기의 원자론을 다시 주장한 사람이 조금 이따 얘기하겠죠. 누구겠어요? 달톤이죠. 달톤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을 이제 가져와서 현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원자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를 오늘날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옛날에 원자론을 처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원자론을 이제 현대적인 원자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달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주장했습니까? 사실은 18세기에 나서 19세기에 이렇게 주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원자론을 새롭게 수립하고 생명에 대한 연구로 유명했다. 이제 달톤이 또 하나 한 일이 바로 생명에 대한 연구여가지고 생명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달토니즘이라고도 부르는데 달토니즘이 생명이란 의미입니다. 달톤이 이것을 연구한 것. 여러분 생명이 뭔지 압니까? 네, 색깔을 무슨 색하고 구별을 못해요? 빨간색하고 초록색 구별 못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 굉장히 중요해요? 빨간색이면 안 가야 되고 초록색이면 가야 되는데 그거 구분 못하면 곤란하죠. 보통 개가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구분한다 그럽니까? 못한다 그럽니까? 못한다 그러죠. 개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장님을 인도하는 인도견 있죠. 그게 어떻게 딱 이렇게 딱 건널목에 딱 파란불이 오면 탁 지나가는데 인도견이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알았지? 옆에 사람이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불인데 옆에 인도견이 있을 때, 장님 있는 인도견이 있을 때 옆에 빨간불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럼 장님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달톤의 원자론을 여러분들 소개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소는 원자라고 불리는 작은 입자로 구성된다. 그래서 원소인데 원소를 구성하는 게 원자다. 이제 우리도 그렇죠. 우리 똑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원소하고 원자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원소는 그 원자를 나누는 이름이고, 그다음에 원자는 그 가장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산소 원자 2개 있다 그러지, 산소 원소 2개 있다 이러지 않죠. 네, 원소는 탄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지, 원자가 산소와 원자로, 산소와 탄소로 구성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네, 구분이 잘 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한 원소의 원자는 다른 원소의 원자와 구분되는데, 그 당시에는 무엇으로만 구분했냐면 원자량으로만 구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구분되죠. 근데 당시에 이제 질량으로 구분했어요. 사실은 오늘날에는 원소가 구분되는 게 원자량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 그래서 원자량이 아니라 사실은 원자 속에 들어있는 이제 양성자의 수나 전자의 수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원소에 속한 원자는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건 아주 이건 중요한 이야기겠어요. 굉장히 똑같다. 그 다음에 한 원소의 원자와 다른 원소의 원자가 결합하여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원자는 절대로 창조되거나 쪼개지거나 화학 반응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톤의 원자론이 이 중에서 오늘날에도 어때요? 그대로 성립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성립 안 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습니까? 2번 한 원소 원자 다른 원자. 네, 그렇죠. 이건 이제 이거 이제 조금 달라졌지, 더 발전했죠. 그 다음에 또 네, 5번 원소는 창조가 이렇지 않죠. 쪼개져서 어떻습니까? 원자가 쪼개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알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원자에 대해서 원자론이 나오고, 사실은 원자라는 건 당시에 이제 어떻게 제한된 거냐면 어때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기본되는 입자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되는 입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물질이 그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누가 주기율표를 만들어요? 멘델레프죠. 러시아 사람이에요. 1834년, 1907년 이 러시아 사람이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주기율표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당시에 알려진 원소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화학자면서 발명가이고 주기율표를 만든 주기율표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때 주기율표가 간보니까 오늘날 주기율표는 이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죠. 당시에 주기율표는 아래로 갔어요. 아래로 이렇게 가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빈 칸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원자를 무엇 순으로? 자, 원자량 순으로 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배열했더니 당시에 이렇게 빈 칸들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왜 이렇게 주기율표를 만들어서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주기율표를 만들면 이쪽으로 가면서 어떤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서 전부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량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여기 빈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빈칸에 이런 성질을 갖는 놈이 있어야지 되고 하고 찾으면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의 빈칸에 해당하는 원소가 곧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다 차 있고, 그 다음에 저 끝에 이제 더 큰 것까지 다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이 주기율표는 어떤 중요한 증거가 되냐면, 사실은 이게 원자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톰슨의 원자 모형 나오기 훨씬 전에 나온 거지만, 이 원소의 주기율표가 뭘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원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본이면은 그걸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다 각자 성질이 다른. 그렇죠. 성질이 전부 각자 달라야 되죠. 공통된 놈들이 있다면 뭔가 비슷한 게 있어야 되죠. 비슷한 게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비슷한 건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기율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게 역사가 반복합니다. 나중에 이제 솔입자라는 게 우리 나오는데, 우리 이제 몇 주 뒤에 배우겠어요. 기본 입자인 솔입자. 솔입자는 이제 진짜 기본 입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소립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소립자들 사이에 주기율표처럼 그렇게 성질이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무슨 뜻이겠어요? 그놈도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코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멘델레프는 1906년하고 1907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로 올랐지만 반대파들이 있어가지고 반대파들 때문에 못 받았어요. 걔도 너무 업적이 많으니까 계속 이렇게 후보로 올려가지고 언젠가는 받았을 텐데 그만 1907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자, 원자 내부를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크룩스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공부한 건데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크룩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국 사람인데 분과학 전문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공관을 연구했는데 음극선을 연구하면서 음극선이 이 사람은 새로운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자의 흐름이라고 알아내지를 못했죠. 이건 새로운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크룩스관을 발명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크게 기여한 것이고 크룩스 자신은 물리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게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소개했지만 크룩스는 어때요? 크룩스관에서 옆에 뭔가 공기 중에 희귀무리한 게 생기니까 그게 홀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심령술에 심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크룩스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누가 거기서부터 이제 업적을 내냐면 우리 이미 다 이제 한번 돌아본 거였어요. 누구하고 누구가 큰 업적을 낸 겁니까? 톰슨과 또 누구? 렌트겐이죠. 렌트겐. 그래서 이 톰슨은 조지 존 톰슨 또는 그냥 JJ 톰슨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성만 부르는데 톰슨의 경우에는 조세프 존 톰슨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또 하나 다른 톰슨이 있습니다. 어떤 톰슨이냐면 이 사람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노벨상 받고 그 아들도 또 노벨상을 받았어요. 조금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이 사람을 JJ 톰슨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자 발견했죠. 그 다음에 동위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소지만 질량이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질량 분석기를 발명해가지고 질량 분석기로 정확하게 원소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똑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질량이 다른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냈죠. 그리고 그 크룩스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1906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신동이었고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돼서 죽을 때까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4년에 톰슨의 원자 모형 제안한 거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뉴턴 옆에 묻혔다. 뉴턴 옆에 묻힌 과학자가 몇 사람 돼요. 그래서 뉴턴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왜 이런 사람들이 가서 묻힙니까? 여기는 원래 누가? 왕이나 아주 훌륭한 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묻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가 영국에서 과학자가 이제 여기에 묻히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묻힌 사람이 뉴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톰슨이 가서 묻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렌트겐 우리 잘 알죠. 독일 사람이 이 렌트겐 실험을 해가지고 X선을 발견했는데 X선을 발견한 공로로 이제 제1회 노벨상 물리학상을 받았지만 이 X선 자체가 원자 내부 세계를 알아내는 데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 렌트겐의 X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무엇을 알게 됐냐면 방사선을 알아내게 됐어요. 이게 방사선이 이제 원자 내부를 이제 연구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여기에 여담으로 한마디 얘기하면 X선 발견한 다음에 어땠어요? 렌트겐의 부인의 손가락 사진 바로 찍었다고 그랬죠. 이거 바로 전쟁에서 뭐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의 뼈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 그냥 전쟁에서 바로 응용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1970년대까지 이 X선을 이용해서 뭘 했냐면 구두 맞췄어요. 구두. 그래서 이게 X선 발생 장치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해요? 발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들여다봐요.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형광판이 있어가지고 발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발에 딱 맞게 구두 만들어준다고. 구두집에 이거 하나씩 있었어요. 이거 없는 구두집은 장사 안 됐어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 이런 짓을 하다가 이게 몸에 해롭다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없어졌어요. 네, 굉장히 처음에 나와서 인기 좋았겠죠. 네, 그래서 근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X선 발견한 것을 보고서 굉장히 이제 부러워가지고 X선 발견해서 부럽으니까 뭐가 부러웠다 그랬어요?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베크렐이. 왜냐하면 이 베크렐 집안은 그 대대로 이제 과학자 집안인데 바로 이런 광선을 연구했어요. 형광, 인광 이런 걸 연구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노력하다가 우연히 방사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지만 나중에 어땠습니까? 퀴리 부부가 자, 이 방사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안 다음에 1903년에 이제 퀴리 부부와 함께 세 명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퀴리 부인인데 퀴리 부인은 폴란드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간 사람이었죠. 그래서 폴란드에서 출생했지만 당시 파리 대학의 교수였던 큐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큐리는 정말 너무너무 부인을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인만을 위해서 살다가 어땠어요? 그냥 죽었죠. 뭐로? 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자기의 모든 연구소와 직책과 이런 걸 다 퀴리 부인은 자기 부인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노벨상도 이제 다 받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방사능 물질을 정제해서 이걸 거기서 순수한 물질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으면 그걸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어디서부터 방사선이 나오는지 그걸 찾아낸 겁니다. 네, 그거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찾아냈는데 뭘 찾았냐면 라듐이라고. 라듐은 당시 알고 있었어요. 아, 이 라듐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거 알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폴란드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원소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여기 그 공로로 이 세 명이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노벨 물리학상 이 방사선 발견한 공로의 노벨 물리학상은 1902년에 주려고 했답니다. 근데 노벨 물리학상 스웨덴의 위원회에서 큐리 보고 너하고 베크렐한테 노벨상 줄 테니까 뭐 이렇게 준비해라 그랬더니 큐리가 우리 부인 아니면 난이가 안 맞는다. 이 일은 전부 우리 부인이 했다. 그래서 1년 늦게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참 노벨상은 특히 노벨 물리학상은 여자들이 잘 못 받죠. 큐리가 이때 받고 또 받은 사람 한 사람밖에 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는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좀 우리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큐리 부인은 또 받았어요. 1911년에 무엇으로? 새로운 원소 폴로늄을 발견한 공로로. 이건 화학이죠.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방사선을 이용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명한 영국의 러더포드입니다. 우리 이거 러더포드도 했죠. 네, 이 방사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자 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러더포드는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영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데 아까 말한 그 톰슨, J.J. 톰슨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그 케임브리지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박사를 받은 다음에 캐나다 맥길 대학에 가서 물리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때 화학과 교수인 소디하고 방사능 붕괴의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방사능 붕괴는 방사성 원소가 있으면 거기서 알파선이나 베타선이나 이런 거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원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원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원자들 중에서 어떤 놈에서 알파 입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랜덤하게 무질서하게 나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반감기가 일정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언제 한번 이거 증명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거. 확률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면 절반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반감기인데 그걸 발견했어요.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연구로 190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원자핵을 발견하기 직전이죠. 근데 이 사람은 1907년에 이제 맥길 대학에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으로 와서 이곳에서 실험하면서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 원자핵의 모양이 우리 전에 공부했지만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는 원자핵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사망한 뒤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뉴턴 옆자리인데 자, 이 톰슨 옆자리에 있겠어요? 아니겠어요? 톰슨은 요 사람보다 조금 더 늦게 죽었어요. 더 오래 살았어요.
제자인데 더 오래 살았어요. 예, 자기 스승인데 톰슨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들을 다 해결하는데 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유명한 이제 양자론이 나오게 되는 게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흑체복사 때문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흑체복사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흑체복사에 대해서는 흑체복사 곡선이 있는데 그 흑체복사 곡선 중에서 양쪽 흑체복사 공원은 이렇게 산처럼 생겼는데 양쪽만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장 긴 쪽 짧은 쪽 레일리가 파장 긴 쪽이에요 짧은 쪽이에요? 긴 쪽이었죠. 파장 긴 쪽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람지라는 사람하고 아르곤 원소를 발견해서 그때 노벨 물리학상 받았다고 그랬는데 흑체복사 곡선에서 긴 파장 쪽을 설명하는 레일리 진스 법칙을 제안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진스는 이 사람은 또 이제 물리학자, 천문학자, 영국학자인데 레일리 경하고 같이 이제 했죠. 흑체복사 곡선에 그걸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에딩턴,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 할 때 배우겠어요. 에딩턴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우주론을 이제 재창 수립했고, 그 다음에 정상 상태 우주론을 최초로 제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 상태 우주론이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일반 상대성 이론 할 때 공부할 텐데, 이 우주가 있는 그대로 가만히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상 상태 우주론은 왜 갑자기 이제 그 관심의 대상이 됐냐면 사실은 어때요? 누구든지 다 그냥 우주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나서 이 우주가 점점 더 팽창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이 우주는 정상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우주론이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장이 짧은 쪽은 누가 했냐면 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빈은 이제 아까 그 양자론을 처음으로 제안하게 된 플랑크의 친구였죠. 이 빈이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렌트겐의 후임 교수가 됐다. 그래서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한 곳이 바로 비르츠부르크 대학입니다. 그래서 렌트겐은 거기서 유명해지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갔어요. 그 후임으로 빈 교수가 갔는데 짧은 파장에 성립한 흑체복사 공식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플랑크의 친구였는데 이 사람은 노벨상 받았다고 그랬어요?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흑체복사하고 관계해서 이 사람은 짧은 쪽만 발견했을 뿐 아니라 또 무엇도 발견했냐면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걸 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맥시멈인 파장이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 그래서 온도 곱하기 파장이 일정하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흑체복사 곡선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흑체복사에 관한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플랑크는 흑체복사 곡선에 관한 연구를 받은 게 아니에요. 플랑크는 노벨상 좀 더 뒤에 받았지만 자, 이 사람하고 플랑크하고 친구였는데 지금은 누가 더 유명합니까? 플랑크가 훨씬 더 유명하죠. 플랑크가 바로 양자론을 시작하게 된 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플랑크가 나왔어요. 플랑크는 모든 파장에 성립한 흑체복사 곡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뭘 발견했어요? 양자론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양자론을 시작한 공로로 191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고 그다음에 1892년에는 베를린 대학 정교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잠시 얘기한 것처럼 플랑크는 23살인가 박사받고 나서 직장이 없어가지고 무급조교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양자론 발표한 다음에 점점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점점 유명해져가지고 남이 자기 이론 써가지고 막 유명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를린 대학 정교수가 됐는데 베를린 대학은 독일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베를린 대학이란 대학 위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대학교라도 베를린 대학하고 다른 대학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독일에서는 그런 서열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 이제 정교수가 됐다라고 하는 이 플랑크의 후임으로 또 누가 이제 여기 정교수가 됐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여기 갔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험법칙이 쭉 왔는데 이 경험법칙과 기본법칙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거시세계의 경험법칙은 뭐였습니까? 자료가
브라이가 20년에 걸쳐서 관찰한 기록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케플러의 행성운동에 대한 법칙이 나왔죠. 이게 바로 경험법칙이죠. 왜 성립하는지는 모르지만 자 그런 규칙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왜 성립하는지를 다 설명해 준 게 바로 뭐였어요? 그게 바로 기본법칙이고 그게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이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뉴턴의 운동법칙이 케플러 법칙만 설명했습니까? 그거 설명하면서 모든 다른 것도 다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자, 기본법칙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법칙은 왜 성립하는지 모르지만 그 경험법칙을 단서로 해서 기본법칙을 알아내면 그 기본법칙은 주위의 모든 걸 다 해결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미시세계에서도 그게 필요한데 우리 지금까지 본 것처럼 미세계의 경험법칙은 뭐가 있었어요? 자료는 뭐냐면 뜨거운 수소기차 태양 빛에서 온 스펙트럼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가지고 그런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이 자료를 설명하는 경험법칙은 많았어요. 리드버그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리드버그 공식이 왜 성립하는지는 무엇이 설명해 줄 수 있었냐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설명해 줄 수 있었지만 이것도 기본 법칙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왜 성립하는지 몰랐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이런 그 선 스펙트럼하고 관계없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런 게 또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수소 원자에서 이렇게 그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뭐였냐면 원자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전자가 안정되게 있을 수 있는 전자 궤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가정인데 그 전자 궤도에 몇 개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는. 근데 다른 원자들까지 다 설명하려고 보니까 당시 알려진 수소 원자뿐 아니라 수소, 리튬, 헬륨 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스펙트럼까지 다 설명하려고 보니까 무엇이 필요했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 이 불확정성 원리는 또 이제 원자나 분자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기본 법칙은 뭐냐면 이런 경험 법칙들이 왜 성립하는지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 법칙을 알게 되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다 해결된과 동시에 어때요? 해결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지 아닌지 모르는 것까지 다 해결되고 몽땅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나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법칙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이거 다음 주에 3시간 동안에 다 공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네,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이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3시간은 각오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3시간이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뜨거운 수소기체의 선 스펙트럼에 대한 것도 한번 쭉 복습하면 시간도 없는데 복습할 게 너무 많네요. 우리가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옹스트롱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태양빛 스펙트럼 분석해가지고 어땠어요? 스펙트럼 지도를 만들었죠. 쭉 진동수 어떤 파장들이 나온다는 거 지도 다 만들었는데 이걸 첫 번째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발머였어요. 발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계열에 아주 있는 식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 파장 사이에 있는 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리드베리였죠. 그래서 리드베리가 일반적인 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가시광선뿐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 영역에 많은 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몽땅 다 누가 다 설명할 수가 있었냐면 닐스 보어가 원자 모형을 제안해서 다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할 때 무엇을 이용했냐면 플랑크의 양자론을 이용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나 수소 원자 모형에 적용한 3가지 가정은 왜 성립하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어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아인슈타인과 논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양자역학의 결과를 봤더니 아까 불확정성 원리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이 확실하게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그런 기본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마음속에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논쟁을 했는데 이 논쟁에서 누가
항상 이겼겠어요? 보호가 항상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예리하게 질문 딱 하면 그날은 보호 대답 못해요. 보호는 약간 버벙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입도 좀 해 벌리고 여기는 입 닫고 있네. 입도 해 벌리고 약간 뭔가 좀 멍한 듯 보이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바로 아인슈타인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공박해서 아인슈타인의 질문을 해결하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호가 승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에 대한 연구로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아들 오게 보어라는 사람은 핵물리학자인데 이 핵물리학자도 원자핵의 그 큰 원자핵에 대한 특별한 성질들을 연구한 공로로 역시 노벨 물리학상을 언제 받냐면 한참 뒤에 1975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톰슨도 부자가 받았죠. 네, 보호도 부자가 받았죠. 뭐 부자가 받은 사람이 또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경험 법칙 조금 더 설명하면 유명한 경험 법칙이 베타 원리가 되겠어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양자역학을 이 사람들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도 양자역학을 수립한 데 속하게 되겠죠. 이 사람은 논문은 별로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해요. 굉장히 아주 천재적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논문 써가지고 제출하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주로 보어나 하이젠베르그하고 편지를 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연구가 남아져 있는데 1924년에 두 개의 값을 갖는 새로운 양자수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의 상태를 결정할 때는 몇 개의 양자수를 결정하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또 다른 양자수가 바로 뭐냐면 에너지를 대표하는 양자수, 각운동량을 대표하는 양자수예요. 근데 각운동량을 대표하는 양자수로는 각운동량이 벡터니까 크기를 대표하는 양자수와 방향을 대표하는 양자수 이렇게 양자수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원자의 전자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전자의 고유 스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원리에 대한 공로로 이 사람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 1945년에 사실은 이 파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교 때 이미 상대성 이론에 관한 처음에는 논문 별로 안 썼는데 대학생 때 논문 쓴 모양이지 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을 쫙 써가지고 아인슈타인한테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네. 자, 이 베타 원리는 보어의 원자 모양에서 각 궤도에 포함되는 전자의 수를 결정하는 원리인데 다음 4가지 양자수로 표현되는데 주양자수, 이거는 에너지 양자수로 주양자수는 1, 2, 3, 4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각운동 양자수는 주양자수보다 하나 작고 0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만들려면 여기다 이제 어떤 걸 뭘 곱해야지 돼요. 여기도 각운동량을 만들면 여기다 H바를 곱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각운동량의 Z축 방향 성분은 L에서부터 마이너스 L까지 그래서 2L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 스핀 양자수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고유 스핀이 있어가지고 고유 스핀은 이제 크기가 2분의 1이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2가지 성분밖에 가질 수가 없는데 요 4가지가 다 같으면 한 가지 그 상태가 전자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태에 있는 전자는 2개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가 되겠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다르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게 파울리 베타 원리인데 왜 이것이 성립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죠. 그래서 이 사람도 양자역학의 기초를 수립했고 뮌헨 대학에서 박사하고 괴팅겐 대학에서 하빌리타치온을 했는데 하빌리타치온이란 독일에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마치 박사 논문처럼 논문을 제출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걸 하빌리타치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코펜하겐 연구소인데 코펜하겐 연구소는 보호도 괴팅겐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또 영국에서도 공부했어요. 그 공부한 다음에 코펜하겐으로 건너가서 코펜하겐 대학교에 코펜하겐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연구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하이젠베르크도 갔는데 거기서 보어와 함께 연구하고 다시 괴팅겐 대학으로 돌아와가지고 양자역학에 대한 행렬역학 이론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자역학은 2가지 방법으로 이제 표현이 됐어요.
하나는 파동역학, 또 여기 행렬역학. 파동역학으로 유명한 게 슈레딩거고 행렬역학으로 유명한 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두 개가 이제 똑같다는 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1927년에 코펜하겐 대학 강사를 쓰면서 불확정성을 이때 수립하고 그래서 이 공로를 가지고 193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원자에는 전자가 위치와 선운동량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정도를 불확정성이라고 하고 여기서 델타 X가 바로 불확정성입니다. 델타 X가 0이면 정확히 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델타 P가 0이면 정확히 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요 둘 다 0이면 0이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어야지 돼요. 한번 해봐. 둘 다 하나라도 0이면 0이어야지 돼. 둘 다 이게 H바보다 더 크다는 뜻인데 둘 중에 그렇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무조건 0이 되겠죠. 이거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델타 P는 여기 델타 X가 0이면 델타 P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무한대가 되면 0이 아닐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치를 정확히 알면 선운동량은 하나도 모른다는 뜻이 되겠어요. 선운동량을 정확히 알면 위치는 하나도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불확정성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게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러니까 x 제곱의 평균값에서 빼기 x의 평균값. 사실은 요거가 우리 전에 교류 전류할 때 교류 전류 왔다 갔다 하면 평균값 0이 됐죠. 근데 이 경우는 평균이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가지고 루트를 씌울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게 바로 불확정성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통계에서는 무엇과 같은 양이나 마찬가지냐면 편차와 같은 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무질서한 자료가 있으면 그 중에 평균 주위에 얼마나 몰려 있는가 하는 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불확정성인데 두 개의 불확정성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선운동량도 불확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둘의 불확정성의 곱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도 둘을 동시에 절대로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이 불확정성 원리는 위치와 선운동량 사이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둘의 곱이 가운동량의 차원과 같으면 다 성립합니다. H바가 가운동량의 단위인데 둘을 곱해서 가운동량이 되는 양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운동량 자체는 가운동량이죠. 근데 세타 각은 차원이 없는 거니까 가운동량과 각 사이에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시간을 곱하면 그것도 가운동량 차원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와 시간 사이에도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고 이렇게 세 가지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험 법칙들이 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그 혼란에 빠진 걸 조금이라도 이제 해결해 준 게 보호고 그 사람이 상보성 원리를 주장한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보호의 상보성의 원리는 뭐냐면 당시에 발표된 미지색에 대한 경험 법칙들이 고전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서로 배치되고 모순돼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돼.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거는 더 이상 공부하려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뭔가 서로 보완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게 상보성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종래의 고전적 개념으로 보면 서로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시세계에서는 서로 보완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게 바로 상보성 원리입니다. 우리 이제 양자역학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상보성 원리가 성립하게 됐는지 하는 것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고전적인 개념으로는 어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경험 법칙을.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빛의 본성도 이제 양자역학, 미시세계를 이해하는데 이제 큰 기여를 했으니까 한번 쭉 돌이켜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어요. 자, 뉴턴, 왜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뉴턴이 뭐 주장했어요? 입자 주장했죠. 그래서 프린키피아인데 광학 발휘한 다음에 여기서 주장했죠. 프리즘 연구해가지고 우리 다 공부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토마스 형이 직접 뭐 보여줬어요? 바로 간섭 무늬를 보여줬죠. 간섭 무늬를 보여줘가지고 간섭 무늬를 딱 보여주니까 이건 파동이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 맥스웰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론으로 전자기파를 이해하죠. 맥스웰 방정식으로 정리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걸 이론으로 이해하게 됐죠. 거기다가 어때요?
빛이 바로 이 전자기파라는 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렇죠. 속도 때문에. 그래서 빛이 전자기파 일종이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헤르츠죠. 헤르츠. 그래서 그 전에 왜 플랑크가 나오냐? 플랑크가 흑체 복사 곡선에 대한 공식을 유도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한다는 거 했죠. 이게 바로 빛이 입자라는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이 물리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헤르츠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만들어내죠.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대한 전자기파를 실험을 실제로 구현하는데 이 사람이 또 뭐도 하냐면 광전 효과 실험도 맨 처음 합니다. 그래서 1887년에 자외선을 쪼여주면 다른 빛으로는 아무리 센 빛을 쪼여도 전자가 안 나왔는데 자외선을 쪼여주면 굉장히 약한 빛을 쪼이더라도 전자가 나온다고 하는 광전 효과를 발견하는데 이 광전 효과가 바로 뭐가 되냐면 아인슈타인이가 설명합니다. 뭘로 설명합니까? 광전 효과를 빛이 입자라는 성질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1905년에 특상대성 이론, 브라운 효과, 광전 효과에 대한 세 가지 논문을 발표하는데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뭘로 받냐면 광전 효과를 받죠. 그래서 광전 효과는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면 됐는데 그때 플랑크의 E는 HF를 이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컴프턴 산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프턴이 어떻게 됐어요? 이걸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전자 충돌한 X선이 충돌한 후에 파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파장은 어때요? 매질이 같으면 절대 안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바뀐 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 파장 바뀐 것을 E는 HF하고 이 두 식을 이용할 것 같으면 그러면 선운동형 보존이 딱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서 이게 바로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드브로이라고 하는 엉뚱한 사람이, 이 사람은 물리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물리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기 형이 물리학자였어요. 형한테 얘기 들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다. 막 무슨 얘기 들었어요? 빛이 입자라더라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하게 원래 역사 전공한 프랑스 귀족인데 어때요? 빛이 입자라면 전자가 파동이 아니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고서 이걸 파리 대학에 가서 논문으로 씁니다. 그래서 파리 대학에서 전자의 파동설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처음에 파리 대학에서 바로 박사학위 주려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주게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인슈타인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굉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벨 줬다 그랬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데이비슨, 저머, 톰슨. 이 톰슨이 아까 J.J. 톰슨의 아들이에요. 전자의 회절무늬를 측정합니다. 우리 회절 배웠죠? 회절무늬를 측정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 결정체로 된 데다가 X선을 보냈어요. 아니, 전자를 보냈어요. 전자를 보냈더니 스크린에 전자가 도달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무데나 도달하는 것 같아요. 한참 있으니까 어때요? 그 도달하는 놈들이 뭐가 되냐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회절무늬가 나옵니다. 전자가 회절무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자가 바로 파동이라는 이제 증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드브로이도 노벨상 받는데 그때 그 실험한 데이비슨하고 톰슨하고 함께 받습니다. 이때 저머는 이제 노벨상에 못 껴줬어요. 그래서 데이비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레스터 저머와 함께 전자 회절 실험에 성공해서 이 실험을 데이비슨 저머 전자 회절 실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머가 노벨상 못 받았지만 이게 바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 증명된 것인데 이걸로 드브로이 톰슨과 함께 192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는 그다음에 톰슨은 이게 이제 J.J. 톰슨의 아들이 되겠어요. 전자를 발견한 조셉 J.J. 톰슨의 아들인데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간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고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는 전자가 입자인 전자를 발견해서 노벨상 받고 아들은 어때요? 파동인 전자를 발견해가지고 또 노벨상 받고 전자 하나 가지고 아버지도 받고 아들도 받고 재밌죠? 네. 자, 오늘 공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파울리는 4개의 양자수로 기술되는 동일한 상태의 두 전자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제안했고
그다음에 하이젠베르크는 전자의 위치와 선운 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보어는 미세계의 경험 법칙이 고전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서로 배치되고 모순되지만 그런 개념을 서로 보완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상보성의 원리를 제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드브로이가 빛이 입자라면 전자도 파동일 수 있다는 물질파 이론을 제안하고 이렇게 해결문의를 얻어서 이제 이게 증명이 됐죠. 자, 이런 경험 법칙들을 몽땅 다 설명하는 이제 기본 원리 양자역학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죠.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질문도 못 받겠지만, 네, 수고했습니다.